이건 말이 안 됩니다. 2024년 12월 독일 뮌헨 공대 가스터빈 연구소 세계 최고 권위자 한스 밀러 교수가 제자 마르틴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정말 사실인가요? 마르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일, 미국, 일본의 70년 독점 기술을 단 6년 만에 뛰어넘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380메가와트의 복합 효율 65%라고요? 우리 최고가 270메가와트의 60%인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건 단순한 가스터빈이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판도를 바꿀 에너지 혁명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한국이 유럽 200년 기술 역사를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에리카 슈미트입니다. 독일 지멘스에서 25년간 일해온 수석 기술 고문이에요. 우리 지멘스는 177년 전통의 세계 1위 가스터빈 회사죠. 전 세계 시장의 35%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미국 GE가 30%, 일본 MHPS가 20%, 나머지 15%를 두고 다른 회사들이 경쟁하는 구조였습니다. 2019년 가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에리카, 한국에서 이상한 발표가 있었어. 동료 프랑크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두산중공업, 독자 가스터빈 개발 성공 발표. 저는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어요. 또 시작이네. 아시아 회사들이 맨날 하는 소리잖아. 중국도 그런 식으로 발표만 요란하게 하다가 결국 실패했고.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은데. 270메가와트급이라고 하네. 270메가와트? 우리랑 비슷한 급수네. 하지만 성능이 문제지. 출력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때는 정말 무시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 독일의 정밀 기술을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에리카, 그런데 좀 이상해. 그들이 우리 기술을 라이센스 받지도 않았대. 뭐? 그럼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설마 독자 개발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겠지? 그게 독자 개발이래. 6년간 1조 원 투자했다고.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조 원. 우리도 신형 개발에 5년간 8천억 원 썼는데 그들이 더 많이 투자했다고? 프랑크, 1조 원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야? 대략 7억 5천만 유로 정도. 우리 R&D 예산보다 많은데? 설마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전히 확신했어요. 가스터빈은 독일이 최고라고. 177년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 없다고. 그해 겨울, 더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에리카, 한국이 김포에서 실증 운전 시작한다는데? 실증 운전이라고? 벌써? 보통 개발 완료 후 3년은 걸리는데. 그것도 495메가와트급 복합 발전소에서. 495메가와트라고? 그럼 우리 최신형과 거의 같은 규모네.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프랑크, 혹시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건 아닐까? 에리카,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우리가 177년간 쌓아온 기술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2021년 봄, 드디어 현실이 되었어요. 에리카, 큰일 났어. 프랑크가 새파랗게 질린 채로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개의 신문과 인쇄물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 가스터빈이 상업운전에 성공했어. 뭐라고? 제가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컹거렸어요. 김포열병합 발전소에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데. 그것도 아무 문제 없이. 제가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정말로 한국 뉴스에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5번째 가스터빈 기술 보유국. 한국의 쾌거. 미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에리카, 이거 봐. 성능 데이터가 나왔어. 프랑크가 보여준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출력 270메가와트 복합 효율
60.5%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30% 감소. 가동률 95% 이상 연속 가동시간 6,000시간 이상. 우리랑 거의 비슷한 성능이네. 아니, 어떤 부분은? 아니야, 에리카. 일부는 우리보다 나은 것 같은데. 특히 배출가스 저감 부분은 우리가 25%인데 그들은 30%잖아.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해외 수주도 따냈대. 뭐, 벌써? 상업운전 시작한 지 겨우 몇 달인데 동남아시아 3개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래. 가격은 어떻게 되는데? 그게 더 충격적이야. 우리보다 30% 저렴하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까지 저렴하다고? 에리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 우리 고객들도 관심 보일 수 있어. 설마. 아직 하나의 성공 사례일 뿐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25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이 흔들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에리카, 회사에서 긴급회에 소집했어. 당장 가보자. 회의실에서 임원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여러분, 한국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베른하르트 부사장이 물었어요. 아직 한 건에 불과합니다.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맙시다. 마케팅 팀장이 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능 데이터를 보면 일회성 성공과 지속적인 품질 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팀장님, 한국 기술을 직접 분석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에리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들은 아직 초보야. 우리가 177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몇 년 만에 따라잡을 수는 없어.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한국의 30% 배출가스 저감. 우리도 10년간 연구했지만 25%가 한계였는데 2022년 여름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에리카, 이번엔 정말 큰일이야. 프랑크가 또 뛰어왔어요. 이번엔 정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이 380메가와트급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야. 380메가와트라고? 우리도 아직 개발 중인데? 제가 놀라서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지멘스가 차세대 모델로 개발 중인 것이 바로 380메가와트급이었거든요. 그것도 복합 발전 시 570메가와트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계산기를 꺼냈어요. 570메가와트. 이건 우리 최신형보다 훨씬 큰 출력이었어요. 설마. 과장 광고 아닐까? 아시아 회사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 하지만 이어진 소식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에리카, 이건 과장이 아닌 것 같아. 독립적인 성능 검증까지 받았대. 독립적인 검증이요? 한국전력기술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공식 인증했어. 그리고 프랑크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중동 3개국과 계약 체결했대. 규모가 25억 달러라고. 25억 달러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작년에 따낸 최대 계약이 18억 달러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래. 모두 우리 전통 고객사들이야. 우리 고객사들이 한국 제품을 선택했다고? 그 순간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동 국가들은 성능과 신뢰성을 가장 중시하는 고객들이거든요. 그때 팀장 볼프강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여러분, 한국 상황이 심각합니다. 회의실에 모인 20명의 임원들 표정이 모두 어두웠어요. 저희 고객사들도 한국 제품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케팅 담당 밀러가 보고했어요. 특히 가격 경쟁력 때문에. 성능 대비 30% 저렴하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떤 수준인가요? 아직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공개된 데이터로 봐서는. 기술 담당 하인츠가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와 비슷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리카, 내가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 볼프강 팀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저요? 25년 경력에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너니까.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력도 뛰어나고.
하지만 그들이 받아줄까요? 경쟁사인데. 이미 연락해봤어. 두산 측에서 환영한다고 하더라. 정말요? 오히려 자신들의 기술을 보여주고 싶어 했어.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과연 그들이 정말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에리카, 객관적으로 평가해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177년 독일 기술을 6년 만에 따라잡았을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시설이 우리 프랑크푸르트보다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체크인부터 수화물 찾기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에서 오셨어요? 두산 담당자가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김영수 부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네, 지멘스에서 왔습니다. 아, 저희가 정말 존경하는 회사예요. 177년 전통의 기술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경쟁사인데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존경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차를 타고 창원으로 가면서 김 부장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아무도 기술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 했죠. 전국의 대학과 연구소가 도와주었어요. 21개 대학, 4개 정부 연구소, 230개 협력업체가 참여했어요. 230개 협력업체라고요? 네, 볼트 하나부터 터빈 블레이드까지 모든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곳곳에 공사 현장이 있고 새로운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었고 뭔가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거든요. 김 부장님, 솔직히 처음부터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사실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많았어요. 그럼 왜 계속하셨나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술이었거든요.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뭔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여기가 저희 공장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창원 공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컸거든요. 게이트를 지나니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부지에 여러 개의 거대한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165만 평방미터예요. 가스터빈 전용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죠. 세계 최대라고요? 네, 연간 50대 이상 생산 가능한 시설이에요. 안내를 받으며 공장 내부로 들어갔어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고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독일의 장인 정신과는 다른 뭔가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평균 연령이 34세예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젊은 가스터빈 개발팀일 거예요. 34세라고요? 우리는 평균 48세인데.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세요.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요. 연구소 건물로 이동하는데 건물 자체도 인상적이었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외관의 내부는 개방적인 구조로 되어 있었죠. 이 연구소에만 1,500명의 연구원이 있어요. 1,500명이요? 네, 박사급이 300명, 석사급이 800명, 나머지는 학사급이에요. 연구소에서 박민준 박사를 만났어요. 38세의 젊은 박사였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눈빛이 정말 똘똘하고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슈미트 박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기술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정말 궁금했어요. 독일 지멘스에서 오신다고 하니 저희 팀원들이 모두 긴장하고 있어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분이 오신다고. 그의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먼저 이걸 보시죠. 박민준 박사가 거대한 홀로그램을 띄웠어요.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의 3D 모델이 공중에 나타났는데 구조가 우리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25년간 봐온 어떤 설계와도 달랐죠.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저희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냉각 시스템이에요. 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했어요. 독일이나 미국 방식을 참고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죠. 홀로그램이 회전하면서 내부 구조를 보여줬어요. 냉각 경로가 기존의 직선형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냉각 효율을 40% 높이면서도 부품 수를 30% 줄였어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요? 냉각 효율과 부품 수는 보통 반비례 관계인데 그게 저희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하나의 부품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했어요. 박사가 홀로그램을 확대하자 블레이드의 미세한 구조가 보였어요. 이 블레이드 하나에 냉각, 진동 제어, 소음 감소 기능이 모두 들어있어요. 대단하네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6년간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거쳤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때 실물을 가져왔어요. 터빈 블레이드였는데 이건 정말 아름답네요. 25년간 가스터빈을 봐왔지만 이렇게 정밀하고 우아한 블레이드는 처음이었어요. 표면이 거울같이 매끄러우면서도 복잡한 내부 구조가 투영되어 보였어요. 1650도에서 작동할 수 있어요. 저희만의 소재 기술이죠. 1650도요? 우리가 1520도인데 130도나 높네요. 네, 그리고 수명도 기존 대비 50%더 길어요. 8000시간 연속 가동이 가능해요. 제가 급하게 계산해봤어요. 우리 최신형이 5000시간인데. 박사님, 혹시 이 소재 기술은 어디서? 30년간 축적한 국내 소재 연구소들의 기술을 집약했어요. 포스코, LG화학, 삼성전자 등이 참여했죠. 점점 놀라움이 커졌어요. 이건 단순히 우리를 모방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박사님, 혹시 저희 지멘스나 지이 기술을 베이스로 하신 건가요? 전혀요. 처음부터 저희가 독자 개발했어요. 오히려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했죠. 정말 순수 국산 기술이라는 거군요. 네, 볼트 몇 개 빼고는 100% 자체 기술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전율을 느꼈어요. 이들이 정말로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였어요. 그런데 박사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뭐였나요? 아무래도 초기 3년이었죠. 아무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거든요. 사내에서도요? 네, 심지어 저희 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하지만 CEO가 끝까지 믿어주었죠. 박사의 눈에서 진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실제 테스트를 보시겠어요? 박민준 박사의 제안에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25년간의 경험으로 봐서는 실제 성능 테스트를 봐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거든요. 테스트 시설로 이동하는데 규모가 정말 대단했어요. 독일 본사 테스트 시설보다 더 크고 현대적이었죠. 여기서 모든 성능을 검증해요. 24시간 365일 테스트가 가능한 시설이죠. 거대한 가스터빈이 설치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제어실에는 10명 정도의 엔지니어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380메가와트급입니다. 복합발전 시에는 570메가와트까지 가능해요. 570메가와트요? 정말 그 정도까지. 네, 저희만의 복합 시스템 때문이에요. 증기 터빈과의 연계 효율을 극대화했거든요.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먼저 단독 가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터빈이 돌기 시작하자 첫 번째로 놀란 건 소음이었어요. 우리 터빈보다 훨씬 조용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조용하네요. 소음 저감 기술도 새로 개발하신 건가요? 네, 블레이드 형상 최적화와 케이싱 내부 구조 개선으로 소음을 40% 줄였어요. 모니터의 출력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50메가와트, 100메가와트, 150메가와트. 아직 여유가 있네요. 200메가와트, 250메가와트, 300메가와트. 우리 최신형과 비슷한 수준이군요. 350메가와트, 380메가와트, 380메가와트 달성. 모든 계기판이 정상을 표시했어요. 진동, 온도, 압력 모든 수치가 완벽했죠. 효율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 가동 시 42%예요. 42%라고요? 우리가 40%인데. 이제 복합 발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증기 터빈과 연계되면서 출력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420메가와트, 450메가와트, 500메가와트. 정말 계속 올라가네요. 520메가와트, 550메가와트, 570메가와트, 570메가와트 달성. 복합 효율 65% 달성.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65%. 우리 최고 기록이 62%인데. 정말로 해내셨네요. 지속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연속 8000시간 테스트를 마쳤어요. 성능 저하 없이요. 8000시간이요? 우리는 5000시간도. 그리고 CO2 배출량은 기존 대비 35% 감소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뛰어넘었다는 걸. 박사님, 이 모든 성과가 정말 6년 만에 이뤄진 건가요? 네, 2017년 시작해서 2023년 완성했으니까 정확히 6년이죠. 어떻게 그런 단기간에. 저희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에너지 자립이라는 간절한 목표가 있었죠. 박사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박민준 박사가 저를 또 다른 건물로 안내했어요. 건물 입구에 미래기술연구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미래기술연구센터예요. 여기서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고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벽면에 거대한 로드맵이 보였어요. 2025년 500메가와트급 초대형 가스터빈, 2026년 수소 전소 터빈 상용화, 2027년 해상 부유식 발전소, 2028년 우주 정거장용 소형 터빈, 2029년 달 기지용 원자력 터빈, 2030년 완전 무인 발전 시스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가스터빈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에너지 혁명입니다. 첫 번째 연구실에서는 수소 터빈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2026년 상용화 목표예요. 탄소 배출 완전 제로죠. 거대한 수소 터빈 모형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기존 가스터빈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수소 연소는 천연가스보다 훨씬 까다로운데 어떻게? 3년간 수소 연소 기술만 연구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연소기를 개발했죠. 두 번째 연구실에서는 해상 발전소 모형이 있었어요. 바다에 떠 있는 발전소예요. 육지 제약 없이 대용량 발전이 가능해요. 해상에서 가스터빈을 운용한다는 건가요? 네, 파도와 염분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설계예요. 1000메가와트급까지 가능해요. 세 번째 연구실에서는 우주정거장용이요? 네, 나사와 ESA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무중력 환경에서 작동하는 터빈이죠. 벽면에는 우주정거장 내부 구조도와 함께 소형 터빈 설계도가 붙어 있었어요. 무중력에서도 터빈이 작동할 수 있나요? 기존 원리와는 다른 방식이에요. 자기 부상 기술을 활용했죠. 네 번째 연구실은 더욱 놀라웠어요. 달 기지용 원자력 터빈이요? 2030년대 달 기지 건설에 대비한 거예요.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원자력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와 연계한 시스템이에요. 완전 무인 운영이 가능해요. 저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이 모든 걸 바라봤어요. 25년간 가스터빈 개선에만 집중했던 저와 달리 이곳에서는 에너지의 미래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박사님, 이 모든 계획이 정말 실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6년 전만 해도 380메가와트 가스터빈도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계를 바꿀 거라는 걸. 박사님, 이런 비전은 누가 세우신 건가요? 우리 팀 모두가 함께 만든 비전이에요. 젊은 엔지니어들의 꿈이 모인 거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는 기존 기술 개선에만 집중했는데, 기존 기술도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해요. 벽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불가능은 도전하지 않은 자의 변명이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이 뭔지를. 단순히 기술력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이었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25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완전히 흔들렸거든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380메가와트 터빈의 완벽한 성능, 65%의 놀라운 효율,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미래 비전. 본사 회의실에서 보고할 때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에리카, 정말로 그 정도 수준인가? 볼프강 팀장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네, 일부 기술은 우리보다 확실히 앞서 있어요. 특히 고온 내구성과 효율 면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177년 우리 전통이. 프랑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기존 기술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독창적인 설계를 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베른하르트 부사장이 물었어요. 한국을 진정한 경쟁자로 인정해야 해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리보다 뛰어났나? 효율성, 내구성, 소음 저감,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적 사고방식이요. 회의 후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에리카, 솔직한 평가를 해봐. 감정을 배제하고. 한국은 이제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정말로? 네, 특히 혁신적 사고와 실행력에서는 오히려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한국처럼 젊은 인재들에게 과감하게 기회를 주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그 후 몇 달간 업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을 무시하던 분위기에서 경계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로 변했죠. 심지어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시작했어요. 2024년 말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에리카, 한국이 유럽 시장에 진출한대. 프랑크가 또다시 뛰어왔어요. 뭐라고? 독일 에너지 회사 세 곳이 한국 가스터빈 도입을 검토 중이래. 우리 본고장에서? 네, RWE, 이온, MBW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이유가 뭔데? 가격 경쟁력과 성능,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유리하다는 평가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더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왔어요. 에리카, 우리 회사에서 한국과 기술 협력을 검토 중이래. 기술 협력이요? 네, 특히 차세대 수소 터빈 분야에서 공동 개발을 제안했대요. 우리가 한국에 협력을 제안한다고? 17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래요. 지금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도전 정신이었거든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그 정신. 25년 전 젊은 엔지니어였던 저도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 기술 개선에만 만족하고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있었죠. 한국을 보면서 다시 배우게 됐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열정과 도전 정신 앞에서는 177년 전통도 무의미하다는 걸. 지난달에는 제가 직접 한국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네, 새로운 사고방식과 접근법을 배워야 합니다. 회사에서 승인해줬고 내년부터 매년 10명씩 한국 연수를 보내기로 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다음 도전이 무엇일지 정말 궁금해요. 수소터빈, 해상발전소, 아니면 우주기지용 터빈. 분명히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할 테니까요. 박민준 박사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생각나요. 저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데 익숙해요. 그 한마디에 한국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6년 만에 177년 독일 기술을 뛰어넘은 비결 380메가와트에서 570메가와트까지 끌어올린 혁신, 그리고 우주까지 바라보는 무한한 상상력.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6년의 기적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겼어요. 기술은 전통이 아니라 열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불가능은 도전하지 않은 자의 변명일 뿐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도 다시 도전하고 싶어요. 25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처럼 새로운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한국이 증명했듯이
나이도 전통도 진정한 혁신 앞에서는 장벽이 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기적입니다. 영하 47도 시속 80km 눈보라가 몰아치는 알래스카 설원. 독일의 저명한 동물학자가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순간. 세계 최고의 썰매견들도 포기한 상황에서 그녀를 구해낸 3마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유럽 학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에바 슐츠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동물행동 생태학을 전공했죠. 연구 노트 첫 페이지에 적어둔 신념이 있습니다. 순수 혈통 독일 shepherd야말로 세계 최고의 작업견이다.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28살 되던 해 독일 정부 장학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연구 주제는 아시아 토종 반려견의 사회화 행동 비교였어요. 출국 전 동료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죠. 아시아 개들이 유럽 개들보다 뛰어날 리는 없겠지만 비교 연구는 해봐야죠. 한국 도착 첫날 서울대 동물병원 연계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마리 개가 제 모든 편견을 흔들어 놓았어요. 이 아이는 3개월 전에 들어왔어요. 주인이 이사 가면서 버렸다고 하더군요. 보호소 직원이 가리킨 중간 크기의 흰색 개.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경계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더군요. 다른 개들처럼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지도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지도 않았어요. 진돗개예요.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 입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개는 그냥 까다로운 게 아니었어요. 눈을 맞춰도 굴복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적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몇 주 후 저는 그 진돗개를 입양했습니다.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어요. 한국어로 큰 우주라는 뜻이더군요. 하늘과 함께 지내면서 놀라운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명령을 몇 번만 반복해도 금세 이해했지만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면 절대 따르지 않았어요. 하늘아, 비 오는데 여기서 볼일 봐. 단호한 거부였습니다. 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며 밖으로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서울대 수의대 동료들이 제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에바, 진돗개는 명령에 복종하는 개가 아니야.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개거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개는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 개들은 좀 달라. 특히 진돗개는 파트너에 가까워. 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주인을 위해 목숨도 바치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굴복하지 않아. 연구자로서는 흥미로웠지만 개 주인으로서는 당황스러웠어요. 몇 달 지나면서 한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파트 복도에서 이상한 남자가 우리 집 문고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평소 조용하던 한울이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울의 경고를 듣고 급히 사라졌어요. 진돗개는 필요할 때만 소리를 내.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거든. 동료의 설명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울은 제가 생각했던 복종하는 개가 아니라 생각하는 개였다는 걸요. 연구를 확장하면서 더 많은 한국 전통견들을 만났습니다. 풍산개와 불개도 구해서 함께 키우기 시작했죠. 풍산개 설봉이는 북한개 혈통 보존 프로그램에서 특별 분양받았습니다. 한울보다 훨씬 크고 털이 두꺼웠어요. 성격 분석 결과도 달랐습니다. 한울이 독립적이고 신중하다면 설봉이는 사회적이고 협력적이었어요. 불개 저고리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복원 프로젝트에서 유일한 외국인 연구자로서 분양받은 귀한 아이였거든요. 온몸이 붉은빛을 띠고 눈동자도 호박색인 이 아이는 완전히 야생에 가까웠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제게 다가오지도 않았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3마리와의 생활은 제 학문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연구 결론에 적었습니다. 한국 전통견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생존 전략을 보유한 고등지능 생명체. 그런데 독일로 돌아온 후 유럽 학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에바, 한국에서 5년 동안 뭘 한 거야? 진돗개 연구라고?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동료 교수들이 비웃었어요. 그건 그냥 감성적인 게 아닌가? 실용성이 있어. 우리 독일 셰퍼드나 벨기에 말리노이즈와 비교가 되겠어. 마르쿠스 교수님,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적응력? 에바, 자네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봐. 좋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 능력 비교 실험. 알래스카 설원에서요. 동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알래스카라고? 에바, 정신 차려. 한국 개들이 시베리안 허스키나 알래스칸 말라뮤트보다 뛰어날 거라고 생각해? 네, 확신합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학계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UC 버클리 극한동물응용센터로 옮겨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세 마리와 함께 말이죠. 2022년 10월 알래스카 북부 브룩스 산맥 인근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200km, 완전히 고립된 곳이었어요. 에바, 정말 괜찮겠어요? 위성전화 외에는 연락수단이 없는데. 헬기 조종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와주시면 돼요. 짐을 내리는 동안 세 마리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한우리는 주변을 차분히 둘러보며 지형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설봉이는 바람 방향을 확인하며 코를 킁킁거렸고요. 저고리는 계속 긴장한 채로 숲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첫 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였지만 세 마리 모두 잘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설봉이는 두꺼운 털 덕분에 추위를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먹이였어요. 야생동물 개체수가 평소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11월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졌고 눈보라가 3일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조슈아, 들리나요? 조슈아. 위성전화가 먹통이었습니다. 폭설로 안테나가 묻힌 것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한우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텐트 밖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설봉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처음 보는 행동이었어요. 그때 저고리가 텐트 입구로 달려와 완전히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텐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뭔가 무거운 것이 눈을 밟는 소리였어요. 큰 동물의 숨소리였습니다. 세 마리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자세를 취했지만 모두 고도로 긴장한 상태였어요.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나서야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텐트 주변에 발자국이 있었어요. 늑대 발자국이었습니다. 최소 3마리가 텐트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돌았던 흔적이 뚜렷했어요. 만약 어젯밤에 밖으로 나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3마리의 반응이었어요. 늑대 발자국을 확인한 후에도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차분해 보였어요. 한우리는 발자국 주변을 꼼꼼히 냄새 맡았고 설봉이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10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저고리는 숲속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새벽마다 늑대들의 흔적이 발견됐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이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 공격할지 기회를 노리면서 말이죠. 3마리의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우리는 항상 제 가까이에서 주변을 경계했고 설봉이는 넓은 범위를 순찰하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저고리는 마치 보초를 서는 것처럼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숲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드디어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른 아침 물을 끓이려고 텐트 밖으로 나왔을 때였어요. 200m 떨어진 언덕 위에 3개의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늑대였어요. 무의식적으로 비명이 나왔어요. 그 순간 3마리가 즉시 제 앞에 섰습니다. 한우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설봉이는 당당하게, 저고리는 마치 맹수처럼 늑대들을 노려봤어요. 신기한 건 늑대들도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한참을 서로 노려보더니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11월 셋째 주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기온이 영하 47도까지 떨어졌고 며칠째 계속된 눈보라로 식량 보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늑대들의 행동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새벽 4시 텐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뭔가를 끄는 소리였어요.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장해둔 식량 저장고가 완전히 뒤져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야. 늑대들이 우리를 굶겨 죽이려는 계획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사냥감을 약화시킨 다음 공격하는 전형적인 늑대의 사냥 전술이었어요. 그날 오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봉이가 갑자기 숲속으로 달려나갔어요. 10분 후 설봉이가 돌아왔는데 목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늑대의 이빨 자국이었어요. 그날 밤이 고비였습니다. 영하 45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3마리가 교대로 경계를 서기 시작했어요. 마치 군대의 보초 교대와 같았습니다. 한우리가 첫 번째 시간대를 맡았어요. 텐트 입구에서 조용히 하지만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주변을 감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설봉이었어요. 상처에도 불구하고 텐트 주변을 천천히 순찰했습니다. 마지막은 저걸이었습니다. 완전히 정적인 상태에서 숲을 응시했는데 마치 야생 늑대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5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우! 늑대들의 하울링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어요. 한 마리가 아니라 적어도 5마리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3마리가 즉시 전투 태세를 갖췄어요. 각자 완전히 다른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한우리는 제 바로 앞에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고 설봉이는 텐트 왼쪽에서 언제든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거리는 오른쪽에서 완전히 야수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늑대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m 거리에 5마리의 회색 늑대가 부채꼴로 펼쳐져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수컷 늑대가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4마리도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3마리가 동시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하게 호흡이 맞는 움직임이었어요. 한우리가 먼저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었어요. 설봉이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더 크고 깊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마지막으로 저거리가 소리를 냈는데 이건 거의 늑대의 울음소리와 비슷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늑대들이 멈춰 섰습니다. 가장 큰 수컷 늑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마치 이들이 뭔가 다르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초간의 정적이 흘렀어요. 서로 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설봉이가 갑자기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상처 입은 몸으로도 전혀 기죽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우리와 저거리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며 위협을 계속했어요. 늑대 무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3마리의 한국개가 5마리 늑대 무리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늑대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5분 후, 늑대들이 천천히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수컷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노려보다가 다른 늑대들을 따라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진 후에야 3마리가 긴장을 풀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단순히 용감한 게 아니라는 걸. 각자의 고유한 능력을 완벽하게 조합해서 늑대들을 압도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텐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늑대의 울음소리였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애처로웠거든요. 한우리가 귀를 세우고 주에 깊게 들어보더니 텐트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우리의 태도가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계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텐트 밖으로 나가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50m 떨어진 곳에 어젯밤에 그 큰 수컷 늑대가 홀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꼬리를 바닥에 내리고 머리를 살짝 숙인 채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늑대 옆에 놓인 것이었어요.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채로 죽어가는 토끼였어요. 그 순간 설봉이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늑대가 뒤로 물러났어요. 공격하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자리를 비켜준 거였습니다. 설봉이가 토끼에게 다가가 냄새를 맡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마치 이거 가져가도 되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누리와 저고리도 천천히 나와 설봉이 양옆에 섰어요. 세 마리가 나란히 서서 늑대와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늑대의 반응이었어요. 마치 예의를 표하는 것처럼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5분간의 조용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늑대가 천천히 일어나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어젯밤처럼 위협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조용하게 말이죠. 다음 날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에 일어나니 텐트 앞에 또 다른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생선이었어요. 얼어붙은 연어 한 마리였습니다. 흔적을 살펴보니 역시 늑대의 발자국이었어요. 하지만 어젯밤처럼 포위하듯 돌았던 것과는 달리 일직선으로 다가와서 물건을 놓고 바로 떠난 흔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끼 울음소리였어요. 늑대 새끼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세 마리가 동시에 귀를 세웠어요. 하누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천천히 울음소리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00m쯤 걸어가니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늑대 새끼 한 마리가 얼음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미로 보이는 암컷 늑대가 구덩이 주변을 맴돌며 애타게 울고 있었어요. 어미 늑대가 우리를 발견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를 보고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마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봉이가 구덩이 가장자리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깊이가 2m 정도 되는 얼음 구덩이였습니다. 새끼 늑대는 추위에 떨며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고리가 구덩이 주위를 한 바퀴 돌더니 가장 경사가 완만한 곳을 찾아냈어요. 하누리는 어미 늑대에게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놀랍게도 어미 늑대도 하누리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구덩이 속 새끼를 내려다보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로프를 준비하는 동안 세 마리는 각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설봉이는 제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로프를 단단히 붙잡았고 저고리는 주변을 경계했어요. 하누리는 계속 어미 늑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5분 후 새끼 늑대를 안전하게 구출했어요. 어미 늑대가 새끼를 확인한 후 저와 세 마리를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날 저녁 텐트 주변에 늑대 무리 전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처럼 포위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원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보호하려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세 마리의 반응이었어요. 전혀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했습니다. 새끼 늑대 구조 사건 이후 일주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아침마다 텐트 앞에는 늑대들이 가져다 준 먹이가 놓여 있었어요. 토끼, 생선, 심지어 야생 베리까지 말이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세 마리의 행동 변화였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능력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발견은 하누리의 소통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누리가 갑자기 특별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일반적인 개 짖는 소리가 아니라 거의 늑대의 울음소리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숲에서 늑대들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하누리는 이제 매일 저녁 늑대들과 이런 식으로 소통했어요. 때로는 10분씩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설봉이의 놀라운 지도력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 설봉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30분 후 설봉이가 돌아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늑대 3마리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늑대들이 설봉이의 뒤를 따라 우리 텐트까지 온 거였습니다. 마치 설봉이가 그들의 대장인 것처럼 말이죠.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설봉이가 늑대들에게 뭔가 지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보였거든요. 설봉이가 고개를 숲속 한 방향으로 돌리자
늑대들이 그 방향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큰 나무가지였어요. 알고 보니 우리 텐트 뒤쪽에 바람막이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계속된 강풍 때문에 텐트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설봉이가 그걸 파악하고 늑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늑대들이 가져온 나무가지들로 훌륭한 바람막이를 만들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발견은 저고리의 예측 능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고리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계속 하늘을 보며 불안해했거든요. 하늘은 맑고 날씨도 좋았어요. 하지만 저고리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저고리가 갑자기 제 팔을 입으로 물고 텐트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 순간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어마어마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저고리는 눈보라, 강풍, 심지어 지진까지 미리 감지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한국 전통견 3종의 고유 능력이 각각 독립적으로도 탁월하지만 협력 시 기하급수적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3마리가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우리가 먼저 늑대들과 소통하더니 설봉이에게 뭔가 알려줬어요. 설봉이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늑대들에게 지시했고 저고리는 주변 환경을 계속 감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텐트 주변에 완벽한 방어 시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바람막이, 눈 차단벽, 심지어 비상 대피소까지 말이죠. 한우리가 늑대들로부터 날씨 정보를 얻고 저고리가 환경 변화를 예측해서 설봉이가 모든 자원을 조직해서 완벽한 생존 기지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위성전화가 갑자기 다시 작동했어요. 에바, 드디어 연결됐네요. 거기 상황은 어때요? 조슈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슈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 아이들이 제가 알던 그런 개들이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위협적인 소리가 아니라 평화로운 합창 같았습니다. 조슈아, 저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어요. 한국 전통견들의 진짜 능력을 말이죠. 2개월 후 조슈아가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뒤에는 KT와 마크까지 함께 왔어요. 에바, 저기 늑대들이 왜 저렇게 가까이 있어요? 50m 거리에 늑대 무리가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라고요? 조슈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에바, 혹시 고립 증후군은 아니죠? 환각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설봉이가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늑대 3마리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KT가 비명을 질렀고 마크는 급히 마취총을 꺼냈어요. 제가 막아섰습니다. 설봉이를 보세요. 설봉이가 늑대들에게 뭔가 지시하자 늑대들이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조슈아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저고리가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저고리가 저러면 날씨가 바뀔 거예요. 1시간 내에 폭풍이 올 거예요. 헬기 대피시켜야 해요. 에바, 정신 차려요.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하지만 30분 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조슈아가 급히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헬기가 떠난 후 예상대로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만약 저고리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에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능력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에게 지난 4개월간의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우리의 소통 능력, 설봉이의 리더십, 저고리의 예측 능력까지 말이죠. 믿기 어렵긴 하지만 직접 봤으니 믿을 수밖에 없네요. KT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서구의 견종들만이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죠. 3마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구나. 한우리가 제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설봉이는 든든하게 옆에 앉았고 저고리는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며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단순히 개가 아니야. 각자 고유한 지혜를 가진 특별한 존재들이구나. 그날 밤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편견은 진실을 가리는 가장 큰 장벽이라는 것을. 한국 전통견들은 서구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들만의 고유한 가치와 능력을 인정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조슈아가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에바, 이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게 어때요? 논문요? 네, 세계적인 학술지에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과연 유럽 학계가 받아들일까요? 에바, 그게 바로 편견이에요. 진실은 진실이에요. 조슈아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좋아요. 세상에 알려보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편견을 깨뜨리고 진실을 알리는 일이라는 걸 말이죠. 알래스카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세 마리에게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것이었어요. 예전처럼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게 아니라요. 하누라, 오늘 밤 늑대들과 무슨 얘기했어? 하누리가 특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드디어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게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었는지를요. 2주 후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대강당에 섰습니다. 200명이 넘는 교수들과 연구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에바 슐츠 박사가 한국 전통견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마르쿠스 교수의 소개였어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대 옆에는 하누리, 설봉이, 저고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6개월 전 저는 이 자리에서 한국 개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때 여러분은 웃으셨죠. 저도 그럴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너무나 무지했거든요. 갑자기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구의 견종만이 우수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알래스카에서 이 아이들이 보여준 능력은 제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틀었어요. 하누리가 늑대들과 소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진돗개 하누리가 늑대와 직접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독일 셰퍼드가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영상은 설봉이가 늑대들을 이끄는 장면이었어요. 이것은 풍산개 설봉이가 다종족 무리를 통합 지휘하는 모습입니다. 벨기에 말리노이즈가 이런 리더십을 보일 수 있나요? 세 번째 영상은 저고리가 폭풍을 미리 예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불개 저고리가 기상 변화를 2시간 전에 감지한 모습입니다. 어떤 서구 견종이 이런 예측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 전통견들이 독일 견종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청중들이 의아해했어요. 저는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하누리가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누리가 제 손을 살짝 핥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설봉이도 일어나서 당당하게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설봉이는 진정한 리더란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쳐줬어요. 저고리는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고리는 진정한 지혜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강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30년간 틀렸습니다. 개의 우수성은 견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고유한 지혜로 결정되는 거였어요. 그때 마르쿠스 교수가 일어났어요. 에바, 그럼 당신은 독일 셰퍼드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요, 교수님. 독일 셰퍼드도 훌륭해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훌륭한 다른 견종들도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한국 전통견들처럼 수천 년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진화한 견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완벽합니다. 마르쿠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군요.
그 순간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작은 박수에서 시작해서 점점 커져 결국 기립박수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교수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에바,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한국에 이런 훌륭한 견종들이 있다니 몰랐네요. 우리도 편견을 버려야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3마리와 함께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어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 그날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학자로서 새로 태어났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얻었다. 한국 전통견들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다양성의 아름다움이었다.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서 제 논문 게재를 승인했다는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었어요. 한우리, 설봉이, 저고리가 제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었거든요.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UC 버클리에서 새로운 연구소를 이끌고 있어요. 다종족 협력 연구소라는 이름의 세계 최초 기관입니다. 에바 교수님, 오늘도 한국에서 연구진이 방문한다고 하던데요. 조슈아가 말했어요. 이제 제 연구소의 부소장이 되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수의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한국 전통견 보존 프로젝트 때문에 말이죠. 사무실 한편에서는 한우리, 설봉이, 저고리가 편안하게 쉬고 있었어요. 이제는 연구소의 공식 연구원이자 선생님들이 되었거든요. 지난 2년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 논문이 네이처지에 실린 후 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시바견과 아키타견 연구를 요청했고 노르웨이에서는 노르웨이 엘크하운드 연구를 의뢰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국에서 온 제안이었습니다. 에바 교수님, 한국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전통견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하네요. KT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진돗개, 풍산개, 불개뿐만 아니라 삽살개, 동경이까지 포함한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래요. 그때 한우리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마치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전통견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어요. 삽살개의 치유 능력, 동경이의 공감 능력까지 발견하면서 한국 전통견들의 놀라운 세계가 완전히 드러났거든요. 에바, 한국 정부에서 당신에게 명예 시민권을 주겠다고 하네요. 조슈아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하지만 정작 저에게는 더 소중한 인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의 한 할아버지가 연구소로 찾아오셨거든요. 교수님, 제가 50년간 키운 진돗개가 있는데요. 할아버지의 진돗개는 정말 특별했어요. 할아버지의 병을 미리 알아채고 약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 아이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연구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전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프랑스의 브리타니 스파니엘이 지진을 예측하는 능력, 이탈리아의 네아폴리탄 마스티프가 화산 폭발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까지 말이죠. 에바, 우리가 발견한 건 한국 전통견만의 특별함이 아니라 모든 견종에 숨겨진 능력이었네요. 마크가 감탄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제대로 관찰하기만 하면 모든 개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연구소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온 연구진들이 함께 일하고 있어요. 모두 자국의 전통견들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발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에바 교수님,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슈아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세계 동물의 날 기념 특별 강연을 해달라고 하네요. 주제는 편견을 넘어선 진실의 발견이래요. 웃음이 나왔어요. 6년 전만 해도 한국 전통견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편견 타파의 상징이 되었다니 말이에요. 물론 함께 가야겠네요. 3마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연구소 마당에서 3마리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한우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지혜로웠고 설봉이는 든든하고 리더답게, 저고리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하게 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너희들 덕분에 내가 정말 많이 배웠어.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함이라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자의 방식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말이야. 그 순간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연구소 근처 보호구역에 사는 늑대들이었습니다. 한우리가 대답하듯 조용히 소리를 냈어요. 저런, 또 대화하고 있네. 웃으면서 바라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6년 전 알래스카 설원에서 절망하던 그 순간을 생각하니 말이에요. 얘들아, 고마워.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난 평생 편견 속에서 살았을 거야. 한우리가 제 손을 살짝 핥았고 설봉이는 든든하게 제 옆에 섰어요. 저고리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진정한 지혜는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한국 전통견들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다. 그들은 단순히 뛰어난 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겸손함과 지혜를 되찾게 해준 진정한 스승들이었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보물들이 숨어 있다. 편견만 버린다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보물들이 말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앞으로도 계속될 새로운 발견들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우리, 설봉이, 저고리와 함께하는 모험은 이제 막 시작이었거든요.